인하대 주승환 교수의 반도체 패키징. 엔비디아에서 윈도우즈 PC를 발표했는데 그 제목이 RTX 스파크입니다. DGX 스파크는 같은 칩을 사용해서 다른 OS를 사용하는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윈도우즈에서 처음 만들어서 의미가 있는 거고, 윈도우즈가 처음 나왔을 때 버전 1이 나왔을 때 그닥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윈도우즈 버전 3가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쓰시는 게 이제 윈도우즈 버전 3 이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TX 스파크 윈도우즈 PC도 버전 3 정도가 돼야지 자리를 잡을 듯 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주승환 교수 반도체 패키징 첨단 제조 공정연구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제조역시 전문대학원 교수로 하이브리드 본딩과 마그레브 스테이지 EUV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LG PRI와 산업 수요 연계, HBM 고성능 반도체, 초고집적 하이브리드 본딩, 스택 장비 혁신 제품형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75억이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만드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역량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본드 헤드는 개발해서 2026년 6월경에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이제 제품이 나와서. 그리고 광학 시스템 개발하고 IR 기반 오버레이 광학계를 개발하는데 이건 주로 하이브리드 본딩의 포스트 본드 애큐리시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25나노까지 가게 되니까 정밀도가 코스트 이펙티브 마그레브 스테이지 개발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측되는 목표는 4나노, 4나노, 25나노를 3시그마로 지원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공정을 하다 보면 전산 해석하고 메트롤로지에 관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구축하고 이런 시뮬레이션에 관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드 헤드, 옵틱스, 마그레브 스테이지가 주 장비 개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 개발은 뭐 여기 보면 LG전자 하이브리드 본드 개발할 때 과제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디일렉하고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핵심 하이브리드 본딩이 25나노까지 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로드맵에 대해서 한 13,000 정도 뷰가 있는 비디오를 녹화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드 헤드 개발된 게 이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HBM 핵심 부품 나온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학 시스템도 일반 IR하고 일반 비주얼하고 같이 하는 시스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LG전자하고 해서 하이브리드 본딩 정보 과제를 75억짜리를 과제를 따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쪽에서 이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핵심 하이브리드 본딩 로드맵에 대해서 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지금은 한 15,000명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홈페이지에 하이브리드 본딩 기고를 했고 뭐 딜렉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앤칩스라는 네덜란드 매체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마이크로미터의 기계식에서 이제 나노미터로 가는 초정밀 장비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하대 제조혁신대학원 반도체 석박사과정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실험실은 반도체 패키징 장비, 반도체 장비, 그 초정밀 장비에 관해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의 인원입니다. 이나대 연구 개발은 기존의 에라 버짓 기반 광학 시스템은 기본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50에서 100나노 정도를 이제 지원하는 광학계인데, 그 향후는 이제 50에서 25나노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25나노를 진행하려면 기존의 이 비주얼 광학계는 힘드니까 실시간 오버레이 측정하는 보정 광학계를 개발해서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같이 개발하거나 연락을 주시면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레브 스테이지도 개발하는데 이건 모델 베이스로 해서 개발하고, 하이브리드 본더형 마그레브 스테이지를 해외 업체랑 지금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고, 2025년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의 스택 장비 기술 동향에 대해서 이제 그 리뷰 페이퍼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에 대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계측과 검사 시스템에 관해서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25나노까지 가야 되니까 마그레브 스테이지 기술에 대한 그 기술 동향에 대해서 이제 썼고요. 이후에는 이제 CPO하고 그 몇 가지 이제 이슈화되는 거를 마무리 짓고 실제 개발 논문을 쓰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윈도우즈 PC로 이제 발표한 거는 RTX 스파크입니다. RTX 스파크는 커넥트 X라고 해서 이제 그 윈도우 엔비디아에 커넥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결이 없고, OS는 자유인데 이제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거죠. DGX OS도 사용할 수가 있고, 툴킷도 자유고, 이런 거가 이제 RTX 스파크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CPU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DGX 스파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엔비디아의 OS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툴킷을 사용하고, 그래서 같은 하드웨어인데 이제 다르게 사용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칩이 GB10이라고 하고, RTX 스파크에서는 N1X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사용한 건 이제 그레이스 마이크로 아키텍처, 그레이스하고 블랙웰이 쓴 게 이제 GB100이죠. 이게 일반적인 엔비디아의 아키텍처인데, 그레이스 아키텍처를 썼다기보다는 그 미디아텍에 있는 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미디아텍에 있는 걸 가져와서 그 IP 중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잘 만들죠. 그래서 그 그래픽 카드 거를 붙여가지고 만든 게 이거다 해서 사실은 미디아텍의 프로세서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엔비디아가 베라 설계하기도 지금 바쁘고, 그리고 이 PC 쪽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팀을 해서 만들기보다는 빠르게 시장에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블랙웰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이건 엔비디아의 GPU는 전부 블랙웰 아키텍처니까 그대로 갖고 와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 부분에 재미있는 게, 보통 그래픽 카드를 쓰면 그 GDDR이라는 그래픽 전용으로 해서 LPDDR보다 빠른 걸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LPDDR을 사용하고 맥시멈으로 해서 메모리 128로 딱 정해지고 난 다음에, 특징은 이제 GPU하고 CPU를 메모리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의 N3 공정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B100
N1X는 2023년부터 미디어텍과 공동으로 개발해서 만든 엔비디아 칩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미디어텍에서 하드웨어를 다 만들어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N1X가 GB10이고 GB10에서 일부 성능을 빼가지고 만든 게 N1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기반으로 한 노트북을 만들었는데 그게 윈도우즈 ARM64 기반 윈도우즈 11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리즘을 통해서 그 에뮬레이션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D 64 아키텍처 타킷으로 제작한 007 퍼스트라이드하고 포르자 호라이즌 6가 매끄럽게 돌아가는 걸 보여줬는데, 그 외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N1X SoC의 GeForce RTX 50 시리즈를 GPU를 사용해서 게임을 기능에 탑재했는데, 단지 차이는 GDDR 메모리 안 쓰고 LPDDR 메모리 사용하면서 CPU하고 GPU를 공동으로 이렇게 메모리하고 연결하는 기능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로 해서 출시된 제품이 레노버, MSI, 에이서스, 델,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제 RTX 스팍을 사용해서 이제 제품이 나올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내에는 N1X SoC를 탑재한 서피스 랩탑 울트라를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 RTX 스파크는 PC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미디어텍과 협력해서 야심차게 공개한 차세대 SoC 프로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엔비디아가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뭐 이렇게보다는 그 베라 CPU 개발하는데 이제 인력이 많이 투입됐고, 새롭게 PC용 시장 진출하기보다는 미디어텍의 하드웨어를 갖고 오는 게 이제 이 시장 진입 빠르게 하는 마케팅적 목적으로 출시된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일부 있긴 한데, RTX 스파크 자체가 아니라 초기에 발표된 1세대 모델의 시장의 적합성,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부족한 게 특징이고, 가성비로 했을 때 가격이 높고, 기존 게이머 계층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GDDR 메모리 쓴 것보다 LPDDR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죠, 하드웨어적으로. 그런 데서 이제 비판적 반응이 나왔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외 평가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지적받는 실패 요인 또는 비판적인 거는 게이머를 외면했다. 그 RTX 스파크는 사실은 AI 기능에 많이 하다 보니까 노트북이나 워크스테이션급 데스크탑에 맞춰져 있는 기능이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그 메모리하고 그 GPU의 속도 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가격대가 기존 PC보다 싸지도 않고 노트북보다도 싸지 않아 한 3,500에서 4,700달러인데, 이게 좀 애매한 가격대, 비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게 AI 중심, 에이전트 중심으로 LLM 구동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뭐 쉽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모아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PC의 포지셔닝이 이제 약한데 AI 쪽으로 처음으로 만들어냈다는 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존의 이제 PC 게이밍이나 범용 X86 호환성 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 X86 호환성 면에서도 퀄컴에 나온 PC에 비해서도 그닥 우수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폐쇄적인 생태계인데,
맥북처럼 하드웨어 통합되어서 얘네는 맥북 자체 어떤 그 생태가 있는데 이게 애매한 포지셔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지원 등 보면적 OS 활용성이나 가격 대비 성능비가 검증되기 전까지는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하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버전 3에서 엔비디아가 돈과 이런 영향력을 총동원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첫 번째 제품은 그냥 마케팅 목적으로 해서 윈도우즈 처음 나왔을 때 1, 2 버전 개발할 시간을 벌어서 3 정도의 완벽한 솔루션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코어 그레이스 CPU라고 하는데 이거 뭐 미디아텍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레이스 아키텍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간에 디스플레이 기능에서는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좀 나니까 엔비디아의 IP를 사용했겠죠. 그 미디아텍에서 나쁠 게 없는 게 엔비디아의 IP 아키텍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디아텍의 제품이 PC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부분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나머지 면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스파크가 출시할 때는 이미 암코어 버전을 봤을 때는 한 2세대 전 버전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2개의 다이로 구성되어 있고 GPU는 iGPU를 사용하고 메모리는 그 GPU에서 GDDR 대신 자체 메모리 대신에 LPDDR5X D램을 연결한 게 차이고 CPU하고 GPU를 동시에 메모리 액세스가 될 수 있게 한 게 특징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얘기한 2개의 다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GPU는 당연히 엔비디아 거 블랙웰을 썼겠죠. RTX GPU로 해서 6144 CUDA 코어를 사용하고 1펜타플롭 FP4AI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만들었고요. 메모리는 유니파이드 메모리라고 해서 GPU하고 CPU 전체하고 연결될 수 있게 해놨고 128기가 LPDDR-X를 사용한다는 건데 이게 그 GDDR에 비해서는 속도가 늦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게임에서의 속도가 느린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 전단팀을 두기에는 엔비디아가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은 가능한데 시간상 할 수가 없고 M 시리즈급의 칩이라고 하고 싶은데 미디아텍이 기존의 암코어 칩을 조합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 암코어 미디어 칩과 RTX 5070을 탑재한 일반 기기를 3,000에서 500달러 이상 판매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상은 가격대 성능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디아텍에 없는 엔비디아 비디오 IP를 추가한 게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미디어텍은 그 엔비디아랑 해서 나쁠 게 없는 거죠. 자기네 PC 하드웨어에 엔비디아 비디오 IP를 탑재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레이스도 아니고 제대로 된 5070도 아닌 그러니까 GDDR7을 사용하지 않고 LPDDR을 사용한 거에서 문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ARM 윈도우 운영 체제를 에뮬레이터 하는데 지원되지 않는 앱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애플 칩과 OS 앱에서 뒤지고 있다 라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퀄컴은 윈도우즈인 ARM 칩을 자체 칩 설계로 온갖 노력을 진행 중인데 미디아텍과 한 게 이제 좀 애매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디어텍의 그 기술과 AI 에이전트용 컨테이너를 탑재한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하기 쉽다 그러면은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혁신적인 것이 없는 게 특징이고, AI 에이전트로 작동 가능하게 뭐 새롭게 만들어서 내놓은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에이전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거나 단지 뭐 엔비디아 네트워크하고 잘 연결된다는 점만 보강해서 내놨다고 해서 이제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128기가가 그 DDR5 SODIM이 $1,400인데 동일 기능 미니 PC가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거나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텔이나 AMD, 퀄컴, 애플과 비슷한 사양의 가격대에 5070이나 90 CPU, GPU를 탑재한 최고 사양과 이제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가격이 이거보다 저렴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초기 제품이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AI PC의 최고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판매 면에서는 쉽지 않을 거로 여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버전이나 3버전에서는 거의 완벽한 제품이 나올 거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사양은 윈도우즈 PC용 고성능 CPU, GPU가 128기가 메모리를 함께 쓰고 최대 6144개의 CUDA 코어를 제공하는 칩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고, CPU는 성능 코어 10개하고 효율 코어 10개를 갖추고, 성능 코어는 코텍스 X925 기반이고, SV2는 최근 AMD 칩보다 낮지만 애플 실리콘보다 좀 나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혁신적인 차별점은 GPU와 CPU를 메모리 나누지 않고 통합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전용 GPU 메모리보다 늦은 게 이제 특징이지만, 그 로컬 AI 모델 실행에 필요한 대폭과 비용 조건을 겨냥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기반으로 해서 GPU 쪽 속도가 좀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고, 뭐 그냥 AI 모델 사용하기 좋은 모델이다, 가격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AMD의 스트릭스 할로나 인텔 Xe3P AI GPU나 AMD의 AVX 512에 비해서 메모리 교체가 어렵다는 거죠. 자체로 만들어서 내놨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하드웨어 뭐 구성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차이는 128GB 메모리를 CPU, GPU 별도 메모리 대신에 단일 풀을 공유하는 방식인데, 이게 애플이 몇 년 전에 택한 경로하고 같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 메모리에서는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건데, 전용 GPU 메모리보다 빠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게이밍 하는 데서는 손실이 오지만 AI 모델에서는 충분한 대역폭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인텔하고 AMD가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경쟁 쪽에서는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로컬 AI 모델 실행 수요에 맞춰서 나온 제품인데, 이게 아직 타깃이 이제 AI 쪽에 더 가깝죠. 그런 게 문제고, 비디오 게임용으로는 그닥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면 이 GPU의 GDDR 메모리에 비해서는 속도가 낮을 테니까요. 그리고 메모리가 모두 납땜돼서 이제 바꾸기가 어렵다는 그런 게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는 뭐 퀄컴하고 똑같이 에뮬레이티드 윈도우즈 사용하는 게 이제 특징인데, 리눅스를 설치해서 쓰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춥니다. 그리고 AMD나 인텔 칩에 비교했을 때 방향성을 좀 찾아야 되고, RTX 5090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GDDR 메모리에서 따로 사용하게 되면 게임 같은 데는 속도가 빠를 텐데, 이거에 대한 경쟁력 저하,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첫 제품은 그닥 뭐
뚜렷한 게 없지만 AI 쪽으로 사용하기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없다. 그런 정도의 제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봐서는 이 버전이 한 3번 정도 업되고 나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의 킬러 애플리케이션도 집어넣어서 할 만큼 시간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돈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PC용 설계팀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설계팀이 있다 그러면 그때쯤 구매해도 되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